어머, 사돈. 여기까지 오셨네요. 사돈 다시 내려가신 줄 알고 번거로 오실까봐 초대는 못 드렸는데. 어머님, 절대 그런 게 아니고요. 진짜 말씀드리려 했는데. 내 칠순에는 숭늉 한 그릇 주고 가게 바쁘다고 그냥 넘어가더니 오늘은 주말 장사까지 쉬고 호텔에서 뷔페까지 차렸네? 나한테 말 안 하면 내가 모를 줄 알았니? 안사돈이 나 무시하니까 너희도 내가 그렇게 우스워졌냐? 엄마, 장모님은 가게 시작할 때부터 실질적으로 도와주신 분이잖아요. 가게 계약도, 인테리어도 다 장모님이 아는 분 소개해 주셔서 된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게 뭔 상관이냐? 누가 호텔에서 잔치해달래? 너네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으면서 왜 내 칠수는 그렇게 대충 넘어갔냐? 이 말이야. 왜 내가 이런 비교를 당해야 하느냐고. 장모님이 이번 칠수는 꼭 호텔에서 하셔야겠대잖아. 우리도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어떻게 그래요? 엄마 칠순도 있고 하니까 우리도 그건 힘들겠다 말씀드렸지. 그런데 여태까지 도와주신 거 들먹이면서 말씀하시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아들 며느리에게 자신은 돈 한 푼 보태지 않은 값싼 일꾼일 뿐이던 겁니다. 가게에 필요한 건 결국 돈이고 그것을 낸 안사돈만이 이 가족의 중심에 설 자격이 있었던 거겠죠. 혜주 씨는 아들의 팔을 조용히 뿌리쳤습니다. 혜주 씨가 아무 말 안 하니 아들은 혜주 씨가 화가 나긴 났지만 그냥 참고 넘기려나 생각했나 봅니다. 하지만 혜주 씨는 이제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연회장에 차려진 뷔페 한편에는 전통 음식 코너가 있었고 그 옆에 큰 숭늉 솥이 놓여 있었습니다. 혜주 씨는 그 옆에서 가장 큰 그릇을 집어들고 국자로 숭늉을 가득 퍼 담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기에 얼음을 몇 개 툭툭 넣어 휘휘 저었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안 되니까요. 혜주 씨도 앞뒤 안 재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똑똑히 보여줄 때였습니다. 충청도 외곽의 작은 마을. 봄이면 바가엔 냉이가 자라고 여름이면 마당가에 매미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런 동네입니다. 이 평화로운 곳에서 이번 사연의 주인공인 임혜주 씨네 온 가족이 함께 살고 있었죠. 혜주 씨와 남편 그리고 아들, 며느리, 손주까지 함께 한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한적하고 좋은 동네이긴 하지만 마을에서 도심까지 나가는 것이 불편한 위치는 아니었기 때문에 아들 부부는 아침 일찍 출근하고 밤늦게야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맞벌이를 하는 아들 부부를 대신해 손주를 돌보는 일은 혜주 씨 부부의 몫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집안일을 나누고 말없이 곁을 지켜주며 큰 의지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렇게 흘러가던 일상의 지난해 가을,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어느 날 새벽 화장실에 가다가 심장마비로 쓰러지고 만 것입니다. 평소에 고혈압 당뇨로 고생하긴 했어도 큰 병은 아니었기에 이렇게 갑작스레 변을 당할 줄은 몰랐던 거죠. 준비되지 않은 혜주 씨 가족은 그 고비를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남편을 떠나보내고 말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뒤 혜주 씨는 허해진 속을 부여잡고 겨울을 버텼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로는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손주를 돌보고 집안을 살피는 일도 점점 힘에 부쳤습니다. 식사를 해도 속이 더부룩하고 자주 헛구역질이 나서 손주가 어린이집에 간 사이에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의사는 진료 기록을 훑어보다가 혜주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식사는 좀 하세요? 체중이 좀 빠지신 것 같은데. 입맛이 없어요. 뭘 먹으면 속이 답답하고 속이 자꾸 메스꺼려요. 요 며칠은 아예 밥도 잘 못 먹었고요. 소화도 안 되고 잠은 잘 주무시나요? 한두 시간 자다 깨고 새벽에 그냥 일어나요. 누워있는 게 더 답답해서. 의사는 진료지를 넘기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위험이 좀 있으시고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 갱년기 증상도 계속 되시는 것 같은데 최근에 큰일 겪으셨잖아요? 그런 영향도 있을 수 있고요. 혜주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의 말에 딱히 반박할 수 없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정말 몸이 아픈 건지 마음이 아픈 건지 분간이 어려웠습니다. 약 처방해 드릴 테니까 당분간은 무리하지 마시고 집안일도 좀 내려놓고 쉬셔야 합니다. 아시죠? 스트레스. 그게 만병의 근원이니까요. 가족분들이랑 상의하시고 최대한 스트레스 없는 환경에서 계셔야 해요. 그 말이 따뜻하게 들리면서도 한쪽 마음은 더 허전해졌습니다. 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혜주 씨가 혼자서 감당해야 할 일들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아침 7시가 되면 손주를 깨워 세수시키고 밥을 먹였습니다. 옷을 입히고 책가방을 챙겨주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면 간식을 주고 숙제를 봐주고 저녁이 되면 다시 밥을 차려 식탁에 올렸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끝나면 혜주 씨는 침대가 아닌 방바닥에 몸을 눕히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몸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혜주 씨는 결국 저녁밥을 짓다 말고 아들 부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저번부터 속이 너무 안 좋다고 했잖니? 병원 다녀왔는데 위험이라더라. 갱년기도 영향 있을 수 있다고 해서 말이야. 내가 저녁 2번 차리는 게 좀 벅찬 것 같아서 앞으로 저녁만 너희가 알아서 차려 먹을래? 엄마 속 안 좋은 건 알겠는데. 근데 갱년기 얘긴 몇 년째 계속 나오잖아. 뭐만 하면 갱년기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거 언제까지 해요? 그게 따로 기간이 있는 게 아니야. 나도 그만하고 싶어. 어머님, 힘드신 건 알지만 저희도 퇴근하고 오면 진이 다 빠져서 뭘 할 수가 없어요. 집에 오면 바로 씻어야 하는데 씻고 머리 말리고 저녁 차리면 몇 시일지 감도 안 잡혀요. 혜주 씨는 한숨을 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로 따져봐야 더 불편해질 뿐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갈등은 자주 생겼지만 해결책은 좀처럼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화를 시도해봐도 되레 더 불편한 공기만 남았고 누군가 먼저 물러서야 한다면 그건 늘 혜주 씨의 몫이었습니다. 말을 아끼는 쪽이 편하다고 여긴 건 아니었지만 그래야 집안 분위기가 유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고 참는 것에도 한계는 있었습니다. 몸은 날이 갈수록 무거워졌고 마음은 점점 말라갔습니다. 그 와중에 손주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서 아들 부부는 서울로 이사하겠다는 결정을 알렸습니다. 엄마, 저 이번에 드디어 서울 본사 발령 받았어요. 몇 년 동안 안 보내주더니 드디어 자리가 생겼나 봐. 어머님, 그래서 말인데요. 애도 이제 학교 들어가니까 저희는 서울로 올라가 보려고 해요. 이 김에 저도 그냥 일 그만두고 서울에서 새로 구하려고요. 그 결정은 일종의 탈출처럼 느껴졌습니다. 해결되지 않던 갈등이 끝남과 동시에 혜주 씨와의 생활을 정리하기에도 좋아 보였죠. 혜주 씨도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너네 전부터 많이 얘기했었잖냐? 서울 집값도 비싸다고 하던데 가서 자리 잘 잡았으면 좋겠네. 어휴, 매일 부대 끼고 살았는데 이제 못 보면 아쉬워서 어떡해. 그동안 엄마 덕분에 진짜 편하게 살았어. 서울 가도 자주 내려올게. 너무 걱정하지 마. 명절이나 쉬는 날엔 꼭 올게요. 영상통화도 자주 할게요. 어머님 건강 잘 챙기세요.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는 도망치듯 빠르게 서울로 떠났고 몸이 멀어진 가족들이 의뢰 그렇듯 아들 부부도 자주 연락한다던 말과 달리 명절에나 겨우 연락이 되는 정도였습니다. 혜주 씨도 이해해 보려 했습니다. 상황상 어쩔 수 없이 혜주 씨와 합가를 이어오고 있었지만 함께 살던 시간이 항상 고단했을 수도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이유야 어쨌든 고운 말 한마디, 반가운 얼굴 한 번이 그리운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집은 조용했고 혜주 씨는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 화면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5월 초의 공기는 이미 한여름처럼 따뜻했습니다. 달력에는 어린이날부터 석가탄신일까지 줄줄이 빨간 날이 이어졌고
사람들은 이 시기를 황금연휴라고 불렀습니다. 마을 앞 도로에도 차들이 자주 오갔고 평소보다 사람 소리가 많아진 느낌이었습니다. 혜주 씨는 그저 텔레비전에서 연휴 소식을 전하는 뉴스만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연휴 날 오후 대문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요. 갑자기 와서 놀라셨죠? 현관문을 열자 손주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혜주 씨는 놀라기도 했지만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 반가워 웃으며 맞았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는데 자세히 보니 집에서 온 것 같지 않은 정도는 안 된 모습들. 손에는 선물 꾸리미가 잔뜩 들려 있었습니다. 일본 다녀왔어요. 이번에 연휴가 길어서 애 데리고 첫 해외여행 다녀왔어요. 이거 다 일본에서 사온 거예요. 요즘 인기 많은 거라던데 어머님 드시라고 종류별로 챙겼어요. 여행 다녀온 사람들 치고는 피곤한 기색도 없었습니다. 표정은 밝았고 말투는 들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봉지를 풀며 하나하나 포장을 뜯더니 직접 손으로 집어 혜주 씨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혜주 씨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아직도 소화가 잘 안 돼서 이거 다는 못 먹겠다. 같이 좀 나눠 먹자. 우린 괜찮아요. 거기서 진짜 많이 먹고 왔거든요. 혜주 씨는 잠시 멈칫했지만 여행 후 귀국하자마자 혜주 씨네 집에 와줬다는 것부터 고마운 상태였기에 성의가 있으니 잠자코 몇 입 먹어야겠다고 생각했죠. 과자가 맛있는 것과는 별개로 속에서는 익숙한 더부룩함이 서서히 올라왔습니다. 간식 봉지가 텅 비어갈 무렵 아들이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마치 간식을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렸다는 듯 준비된 말이 조심스레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사실 이번 여행 그냥 놀러 간 게 아니었어요. 혜주 씨는 멈춰있던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들은 자세를 고쳐 앉고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회사 일이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서울 발령 나고 몇 달 다녀보니까 본사라 그런지 야근도 당연하게 해야 하는 분위기고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뒀어요. 아니, 너 그 서울 본사 얼마나 기다렸잖아. 그렇게 어렵게 옮겨놓고 왜 갑자기 그만둬? 텃세도 심하고. 아니, 아무튼. 그래서 이번 일본 여행도 단순 여행이 아니라 시장 조사 겸 다녀온 거예요. 이자카야 창업 생각 중이거든요. 말을 마친 아들의 옆에서 며느리가 한쪽 가방을 꺼내 사업 계획서 파일을 내밀었습니다. 표지에는 깔끔하게 인쇄된 글씨로 창업 계획안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일본식 이자카야인 듯 했죠. 어머님, 이게 지금까지 준비한 자료예요. 인테리어, 초기 비용, 수수료까지 다 정리했어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퇴직금 다 모아도 3천만 원 정도가 부족해서요. 어머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정말 마지막 부탁이에요. 혜주 씨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생각할 틈도 없이 불쑥 튀어나온 금액과 부탁은 물을 끼얹은 듯 당황스럽고 갑작스러웠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큰 돈을 갑자기 달라고 하면 내가 턱하니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야? 나도 갑자기 그렇게 큰 돈 마련할 여유가 없지. 아들은 잠시 말이 없더니 실망한 눈빛을 숨기지 못한 채 억지 웃음을 지으며 일어섰습니다. 그래요. 뭐 일단 빨리 개업하는 게 중요해서 빚이라도 내서 해야죠 뭐. 나중에라도 부탁드릴게요.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렇게 분위기는 금세 싸늘하게 식었고 손주는 눈치 없이 과자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있었습니다. 혜주 씨는 마음속 어딘가가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혜주 씨는 배가 몹시 아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식은땀이 났고 이내 응급실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급히 먹은 간식 때문에 위험이 도진 줄 알았던 혜주 씨는 간신히 증상을 설명했습니다. 원래도 위가 좀 안 좋았는데 오늘 낮에 간식 먹고부터 아프기 시작했어요. 애들이 일본 다녀오면서 사온 거 줬거든요. 위험이 도진 것 같아요. 위험도 원래 있으셨던 것 같은데 지금 증상은 가벼운 식중독이신 것 같아요. 간식 중에 상한 게 있거나 조리되지 않은 상태로 드시면 안 되는 성분이 있었던 건 아닌지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조치를 취한 후 집에 돌아온 뒤 혜주 씨는 포장지를 확인했습니다. 냄새를 맡아보니 상한 건 아닌 것 같고 아무래도 조리해서 먹어야 하는 음식이었던 것 같았죠. 전부 일본어로 적혀 있었고 조리법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혜주 씨가 알지 못하는 건 당연하더라도 일본식 이자카야 장사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이런 기본도 모른다면 대체 뭘 믿고 창업을 한다는 건지 혜주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몸이 회복된 건 다행이었습니다. 응급실에 다녀온 이후 며칠은 죽과 미음으로 버티며 안정을 취했습니다. 위장이 가라앉고 나니 그제야 마음 한편에서 묵직하게 남아있던 생각들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애들이 살림을 꾸려가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어미로서 조금은 도와줘야 하지 않겠나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사실 몸도 다시 회복했고 없는 돈도 끌어모으느라 애들이 왔다 간 후로 시간은 좀 흘렀습니다. 아직 애들한테 식중독 관련한 얘기를 하진 못한 상태였습니다. 돈 보태달라고 왔던 애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놓고 잔소리만 하는 것도 좀 그러니 얘기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돈을 보태주면서 간식 먹고 있었던 일 말하고 장사할 때 주의를 하라고 혼 좀 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며느리한테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우리 가게 생각보다 빨리 정리됐어요. 원래 있던 가게를 인수하는 식으로 하니까 금방 준비됐고, 가게도 꽤 잘 돼요. 혜주 씨는 이제 막 돈을 다 모아서 보태줄 생각이었는데 벌써 가게를 열었다고 하니 당황스러웠죠. 돈을 주며 해야 할 말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가게는 벌써 연 거야? 돈은 어쩌고? 그건 장모님이 도와주셨어요. 마침 여유가 좀 있으셨다고 해서요. 어머님, 돈은 저희 쪽에서 해결했으니까 다른 것 좀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가 주방 일손이 좀 부족해서요. 주방 일은 어머님이 잘 아시잖아요. 한두 달만 도와주셔도 돼요. 아니 나도 주방 이모 몇 년 해본 게 다인데 너네 한두 달 도와주면 난 그동안 어디서 지내니? 당연히 그동안은 저희 집에서 지내시면 되죠. 저희도 엄마 집에서 오래 신세졌잖아요. 이번엔 엄마가 저희 도와주러 오시는 거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건 편하게 생각하세요. 혜주 씨는 원래 돈으로 도움을 줄 생각이었는데 이미 가게는 오픈했다고 하니 열심히 모은 이 돈이 당장 필요 없는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잘 해결됐으니 다행이죠. 장사도 잘 되고 있다고 하니 괜한 잔소리도 하기 좀 그랬습니다. 지금은 아들 며느리가 당장 돈보다는 일손이 더 시급한 듯해 보였고 돈보다도 몸으로 도와주는 게 좀 더 편한 일이라고 생각했기에 큰 고민 없이 서울로 향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혜주 씨는 아들 며느리 집에 잠시 머문 뒤 다음 날 가게로 향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사는 빌라는 가게까지 차로 15분 정도 되는 멀지 않은 거리에 있었죠. 가게는 일본풍의 모던한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고 벽면엔 손으로 쓴 메뉴판과 무드 등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건 안사돈의 목소리였습니다. 안사돈은 앞치마를 단단히 두르고 주방과 홀을 휘젓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도와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혜주 씨가 들어섰을 땐 이미 직원들에게 명령을 퍼붓고 있어서 인사를 할 타이밍을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이거 세팅 다시 해. 손님 앉기 전에 물 정리하라니까. 젓가락 방향도 똑바로 맞추고. 말투는 날카로웠고
주변 공기가 다소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혜주 씨는 문턱에 멈춰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며느리는 카운터에서 전표를 정리하며 돈을 세고 있었고 아들은 납품업자와 계산대 옆에서 무언가를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혜주 씨가 온 것을 먼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혜주 씨가 조용히 가게에 들어서자 가장 먼저 아들이 눈치를 채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저희가 미리 와서 세팅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눈치챈 며느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오며 여기 앉아 계시라고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그제야 안사돈도 고개를 들었죠. 어머, 사돈 여기까지 오셨어요? 애들한테 얘기는 들었는데 멀리서 오시느라 힘드셨겠어요. 정신 없으실 텐데 적응하시려면 좀 걸리실 거예요. 모르는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안사돈은 언제 윽박을 지르고 있었냐는 듯 부드럽게 혜주 씨를 맞이해 주었지만 그 말 틈새에는 무언가 주인의식이 잔뜩 서려 있는 모양새였습니다. 뭔가 찝찝한 마음이 들어 혜주 씨는 애써 미소를 지은 채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아들의 안내로 주방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자연스러웠지만 가슴 속에는 묘한 냉기가 퍼졌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나서야 혜주 씨는 가게 분위기에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주방 일을 맡으면서 자연스레 홀 분위기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안사돈이 이 가게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도 서서히 파악되었습니다. 겉보기엔 도와주는 역할 같았지만 실제로는 직원들 사이에서 실질적인 사장님으로 통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안사돈의 말은 늘 명령조였습니다. 직원들 앞에서는 물론 손님이 있어도 거리낌 없이 큰 소리를 냈습니다.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물컵이 아니라 얼음컵이잖아. 얼음컵엔 절대 물 담지 말랬지. 다시 가져와. 직원들 사이에선 어느새 눈치를 보는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주방 베테랑인 김 반장조차 안사돈 앞에선 별말 없이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저녁 피크타임 직전 주방 아르바이트생이 미처 설거지를 마치지 못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릇이 부족해 음식이 나갈 수 없었고 혜주 씨는 잠시 고민하다 원래 다른 메뉴에 쓰이는 그릇을 급하게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차피 음식만 담기면 되는 문제였고 위생상 문제도 없었습니다. 아들에게도 귀뜸해뒀습니다. 여기 이 그릇으로 그냥 담아낼게. 이거밖에 없네. 아, 네, 그렇게 하세요. 지금 급하니까요. 그렇게 지나가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안사돈은 홀에서 직원들 감시를 하다가 서빙되는 음식을 봤는지 곧장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저게 뭐야? 5번 테이블 메뉴가 왜 세트 접시에 나갔어? 너 매뉴얼 몰라? 아르바이트생은 식은땀을 흘리며 우물쭈물했고 혜주 씨가 나섰습니다. 사돈, 그건 제가 시킨 거예요. 지금 빈 접시가 없어서 급히 그거라도 해서 내보냈어요. 내용물은 변한 거 없으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클레임 들어오면 말씀해 주세요. 안사돈은 헛웃음을 지으며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사돈, 이쪽 일은 제가 더 오래 했어요. 이렇게 예외가 쌓이면서 가게 이미지가 손상된 거예요. 음식은 뭐든 모양이 반이에요. 사소한 것도 기본부터 지켜야 하는 거라고요. 다음엔 절대 이런 일 없게 해주세요. 말끝은 단호했고 주방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안사돈은 마지막으로 아르바이트생에서 설거지 빨리빨리 안 하면 잘릴 줄 알라며 윽박을 지르고 뒤도 안 돌아보고 주방을 나갔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아르바이트생은 눈치를 보며 식기세척기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잠시 뒤 김 반장이 옆에 와서 작게 말했습니다. 진짜 이 가게는 사장님이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주방에 있어서 참지 홀 직원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손님 컴플레인 절반은 다 사장 아주머니 때문인데
직원들 쥐잡듯 잡는 가게를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혜주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릇을 정리했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더 무거웠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가 끝난 후 아들 며느리와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혜주 씨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아무리 손님이 왕이라지만 사장이 직원들 대우를 잘 해줘야 손님들도 직원들에게 막대하지 않는 건데 이대로면 가게에도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을 것 같았죠. 얘들아, 안사돈이 가게에서 좀 언성을 낮춰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너네가 말 좀 해주면 안 될까? 며느리는 잠깐 고개를 떨구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이 가게는 친정엄마가 많이 도와주셨어요. 가게 계약도 그렇고 인테리어도 다 엄마가 아는 분들이 도와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엄마가 주도하실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그릇실로 주방 알바하는 희선이 있잖니? 희선이가 몰래 울더라고. 내가 그릇 없어서 딴 거 쓴다고 내가 너한테도 말해뒀잖아. 일단은 내가 너네 도와주러 온 거잖니. 그런데 너무 안사돈 눈치만 보는 것 같아서 조금은 내 말도 들어줬으면 싶다. 홀 일은 거의 장모님이 다 보시니까. 장모님이 그렇다 하시면 엄마 말씀이 맞아도 저희가 따르긴 좀 어렵죠. 혜주 씨도 참다 가게를 위해 한 말인데 아들 며느리도 벽창호 같으니 마음속에서는 조용한 무언가가 물처럼 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게 꼴이 이래도 장사가 잘 되긴 잘 되는지 며칠 후 아들 부부의 가게에 케이블 방송 프로그램 섭외가 들어왔습니다. 방송 출연이 확정되자 안사돈은 메뉴 콘셉트를 일본 가정식으로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며칠 뒤 가게 한쪽 테이블에 안사돈과 며느리, 방송 작가가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이 가게는 우리 딸네 가족이 시댁, 친정이 힘을 합쳐 만든 데예요. 그런 따뜻한 분위기를 담으면 좋겠죠? 아, 그런 가족 서사 너무 좋네요. 그럼 시어머님도 함께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어머니 괜찮으시겠죠? 방송 쪽에서도 그런 스토리 좋아하신대요. 사돈, 고부 갈등을 극복한 이야기처럼 풀어보면 감동적일 것 같아요. 전에 사돈이 가게 차리는 거 반대하고 절연했다가 반성하고 돌아오셔서 같이 주방 일 도와주시기로 했잖아요. 네? 제가 언제 반대를 하고 절연을 했다고 그러세요? 아니 사돈, 말 좀 맞춰주세요. 요즘은 다 그렇게 자극적으로 해야 해요. 그렇게 해서 혜주 씨는 본인의 이야기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방송 콘셉트를 위해 가짜로 쓰이게 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원래 있던 이야기면 모를까? 저는 그런 거 못해요. 거짓말하면서 어떻게 태연이 인터뷰를 하라는 거예요? 그 말에 안사돈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돈은 시골에서 나고 자란 분이라 방송 감이 없으신가 봐요. 지금은 감성 팔아야 장사가 되는 건데 뭘 모르시면 그냥 맞춰주려는 노력이라도 해주셔야죠. 안사돈이 하는 말은 주변에 있던 직원 몇 명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목소리였습니다. 혜주 씨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게다가 며느리도 중간에서 말리는 듯 보였지만 결국 안사돈 편을 들었고요. 어머니, 조금만 맞춰주세요. 방송 한번 잘 나가면 장사도 훨씬 나아질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혜주 씨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다음 날 촬영 스케줄이 잡혀 있었지만 혜주 씨는 가게에 나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저는 시골 노인네라 그런 거 모릅니다. 난 TV에는 다 진짜 사연들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그런 가짜 내보내는 방송에 나가기 싫네요. 그 이후로 혜주 씨와 안사돈 사이의 공기는 더 차가워졌습니다. 말없이 스쳐 지나가는 시간이 많아졌고 주방 일 외에 따로 말을 섞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안사돈은 여전히 직원들 앞에선 큰 소리로 지시하고 손님들에게는 허리를 굽히며 웃음을 띄웠습니다. 혜주 씨는 그 모습에 더 이상 말 섞을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혜주 씨가 갑자기 일을 그만두면 남은 주방 직원들만 고생할 게 뻔하니 조용히 주방 일을 마치고 퇴근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혜주 씨는 이미 마음속으로 계산을 마쳤습니다. 몇 주 후면 처음 약속한 일정이 끝나고 내려갈 수 있다는 생각이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기만을 기다리는 마음은 꼭 조용히 끓는 냄비 속물 같았죠. 그러던 중 혜주 씨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마침 그해의 생일은 주말이기도 했고 혜주 씨의 칠순이었기에 원래대로라면 참 좋은 날일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부부가 자영업을 하게 되면서 주말은 평일보다도 바쁜 날들이 되었고 방송에 나간 이후로 가게는 예전보다 붐비게 되었죠. 그래서 아들 며느리는 아무래도 칠순 당일을 챙기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어머님, 아무래도 이번 생신은 간소하게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다음에 제대로 챙겨드릴게요. 바쁜 건 이해하지만 그래도 칠순인데 평소보다 맛있는 거 하나쯤은 먹고 싶지 않겠습니까? 혜주 씨는 젓가락을 내려두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위염도 거의 다 나았는데 뭐 특별한 거 아니더라도 아침에라도 같이 든든히 먹고 출근하자. 아침부터 괜히 기름진 거 드셨다가 또 속 안 좋아지시면 안 되잖아요. 미역국 정도만 간단히 해드릴게요. 그 대화에 아들이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엄마. 다 나은 줄 알았을 때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엄마 생신이니까 그날은 그냥 일 나오지 마시고 푹 쉬세요. 그렇게 칠순 당일 아침 미역국과 숭늉 한 그릇이 식탁에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혜주 씨는 말없이 국과 숭늉을 떠먹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여느 때처럼 분주하게 출근했고 손주도 어린이집 셔틀을 타고 나간 뒤엔 집안엔 혜주 씨 혼자 남았습니다. 부엌 창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마저 왠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가게에 나갔더니 주방 직원들이 혜주 씨를 위해 작게 준비한 케이크 하나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모님, 어제 생신이셨다면서요? 저희끼리 작은 거라도 준비해봤어요. 혜주 씨는 말없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무거운 하루 끝에 받은 그 케이크는 가족이라 믿었던 이들보다도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남의 손길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더 흐르자 어느덧 도와주기로 약속했던 마지막 주가 다가왔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조용히 주방 정리를 마친 혜주 씨는 마무리 인사를 전할 겸 카운터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 길에 홀 알바생들의 대화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다음 주 토요일 진짜 쉬는 거야? 응, 사장님 칠순이래. 잔치한다고 가게 문 닫는다던데. 헐, 진짜? 돈을 목숨 거신 사장님이 토요일 장사 포기하는 건 대단하다. 근데 저 주방 이모님도 남 사장님 엄마라며. 그날은 그냥 일하더니. 혜주 씨는 가슴 안쪽에서 치밀어 오르는 무언가를 꾹 누르며 걸음을 멈췄습니다. 혜주 씨 칠수는 바쁘다고 대충 넘어가 놓고 안 사돈 칠수는 가게까지 문 닫고 잔치를 한다고 가슴이 부글부글 끓으면서도 아들 며느리라면 충분히 그렇게 할 작자들인 것 같아서 의심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혜주 씨는 그 길로 아들 며느리에게 찾아가서 말을 건넸습니다. 이번 주면 내가 약속한 날짜가 끝이잖아. 너네 일손 새로 구했지? 난 이번 주말 지나고 내려가려 한다. 아들은 다소 놀란 듯 했지만 곧바로 미소를 띠고 말했습니다. 그래요, 엄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진짜 많이 힘이 됐어요. 맞아요, 어머님. 나중에 또 필요할 때 부탁드리면 와주실 수 있죠? 너무 담담한 인사였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일자에 대한 언급을 먼저 안 하길래 모른 척하고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혜주 씨가 말을 하면 좀 더 있어 달라며 말릴 줄 알았는데
이상하리만큼 쉽게 놓아주는 태도에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다음 주에 안사돈 칠순 때문에 가게를 쉬게 되면 혜주 씨에게도 쉬는 사정을 설명해야겠죠. 그걸 안 해도 되니 손 안 대고 코 푼 격이지 않겠습니까? 말로 설명되지 않는 감정이 하루하루 늘어붙었고 결국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시당한 마음은 끝까지 가봐야 한다고. 그 후 혜주 씨는 주방 식구들과 인사를 마치고 다시 충청도 집으로 돌아왔지만 계속해서 김 반장과 연락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토요일에 한다는 안사돈의 칠순잔치 장소를 알아내기 위해서요. 그래서 서울을 떠난 지 며칠 만에 다시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고 혜주 씨는 김 반장에게서 들은 장소를 따라 한 호텔의 연회장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유니폼 대신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고 로비 안쪽은 밝은 조명과 꽃장식으로 가득했습니다. 연회장 문 앞 직원에게 안사돈 이름을 말하자 곧장 안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연회장 안은 북적였습니다. 환한 조명 아래 원형 테이블이 촘촘히 배치되어 있었고 중앙에는 안사돈이 웃으며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양옆에는 친척들이 앉아 있었고 아들, 며느리, 손주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고 아들은 포장된 선물 꾸러미를 옆에 두고 안사돈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혜주 씨와 눈이 마주친 며느리는 그대로 굳은 표정을 지었고 아들은 벌떡 일어섰습니다. 안사돈은 당황한 듯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 사돈. 여기까지 오셨네요. 사돈 다시 내려가신 줄 알고 번거로 오실까봐 초대는 못 드렸는데. 혜주 씨는 말없이 중앙 테이블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정적이 퍼졌고 주변 테이블 사람들 시선이 쏠렸습니다. 혜주 씨는 정면에 서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칠순에는 숭늉 한 그릇 주고 가게 바쁘다고 그냥 넘어가더니 오늘은 주말 장사까지 쉬고 호텔에서 뷔페까지 차렸네? 나한테 말 안 하면 내가 모를 줄 알았니? 안사돈이 나 무시하니까 너희도 내가 그렇게 우스워졌냐? 그 순간 연회장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친척들은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며느리는 급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절대 그런 게 아니고요. 진짜 말씀드리려 했는데. 엄마, 일단 여기선 보는 눈도 많고 내가 다 설명할게. 잠깐만 이쪽으로 오세요. 아들은 혜주 씨 팔을 붙잡고 사람들 없는 복도로 이끌었습니다. 그 손길이 얼마나 우악스러운지 혜주 씨는 거의 끌려가듯 복도 끝에 도착했습니다. 인적 드문 빈 의자가 놓인 구석에 도착하자 아들은 작게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장모님은 가게 시작할 때부터 실질적으로 도와주신 분이잖아요. 가게 계약도 인테리어도 다 장모님이 아는 분 소개해 주셔서 된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게 뭔 상관이냐? 누가 호텔에서 잔치해달래? 너네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으면서 왜 내 칠수는 그렇게 대충 넘어갔냐? 이 말이야. 왜 내가 이런 비교를 당해야 하느냐고. 장모님이 이번 칠수는 꼭 호텔에서 하셔야겠대잖아. 우리도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어떻게 그래요? 엄마 칠순도 있고 하니까 우리도 그건 힘들겠다 말씀드렸지. 그런데 여태까지 도와주신 거 들먹이면서 말씀하시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아들 며느리에게 자신은 돈 한 푼 보태지 않은 값싼 일꾼일 뿐이던 겁니다. 가게에 필요한 건 결국 돈이고 그것을 낸 안사돈만이 이 가족의 중심에 설 자격이 있었던 거겠죠. 혜주 씨는 아들의 팔을 조용히 뿌리쳤습니다. 혜주 씨가 아무 말 안 하니 아들은 혜주 씨가 화가 나긴 났지만 그냥 참고 넘기려나 생각했나 봅니다. 하지만 혜주 씨는 이제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연회장에 차려진 뷔페 한편에는 전통 음식 코너가 있었고 그 옆에 큰 숭늉 솥이 놓여 있었습니다.
혜주 씨는 그 옆에서 가장 큰 그릇을 집어들고 국자로 숭늉을 가득 퍼 담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기에 얼음을 몇 개 툭툭 넣어 휘휘 저었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안사돈이 있는 중앙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혜주 씨가 그릇을 들고 큰 보폭으로 연회장을 가로질러 걸어오자 사람들이 혜주 씨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돈, 그건 뭐 하시려고? 혜주 씨는 대답 없이 숭늉 그릇을 안사돈 머리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원래 진득했을 숭늉은 얼음물이 섞여 빠르게 안사돈의 머리카락을 타고 이마 위를 흘러내렸고 뜨끈한 김과 함께 퍼지는 탄내의 연회장은 순간 고요해졌습니다. 이내 안사돈이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연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숨을 들이켰고 누군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혜주 씨는 조용히 그러나 똑똑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돈 가게에서 직원들 드자비하고 윽박 지르는 거, 그거 정말 보기 안 좋아요. 사장이라는 사람이 직원들을 그렇게 막대하는데 손님들이 직원들 대우를 해주겠습니까? 걔네들도 다 남의 집 귀한 자식들이에요. 아니, 제가 언제 드자비를 했다고 그러세요? 애들이 일을 잘 못하니까 제가. 직원들 알바생들이 사돈 고소하겠다는 거 제가 몇 번을 타이르고 말렸는지 모르실 겁니다. 그리고 방송 때는 또 어떻고요? 방송 작가랑 직원들 다 보는 앞에서 시골 노인네라 감도 없다고요? 그게 다 명예훼손이에요. 제가 다 참고 말려서 여기까지 버티신 거예요. 괜히 일 크게 만들면 애들한테도 해가 될까 봐요. 가게 이미지 안 나빠지게 하려고. 그거 누굴 위해서 그랬겠습니까? 안사돈은 입을 다문 채 입술을 깨물고 있었고 아들과 며느리도 우왕좌왕하며 어쩔 줄을 몰라 했죠. 너넨 또 어떻니? 사돈 눈치 보느라 다른 사람은 귀한 줄 모르더라. 그 가게 너네 가게 아니었냐? 너네 처음부터 가게 운영할 깜냥이 아닌 것 같았다. 내가 그거 알면서도 가족이라고 여기까지 봐줬네. 아이고 내 팔자야. 우리도 앞으로 보지 말자. 아들과 며느리는 할 말을 잃고 굳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혜주 씨는 더는 미련을 두지 않았습니다. 모든 말을 마친 듯 조용히 몸을 돌려 연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연회장을 나선 혜주 씨는 서울의 밤거리 속에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호텔 앞에서 택시를 잡아타고 서울역으로 향했고 마지막으로 서울을 내려다보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조차 조용했고 마음속에는 이상하게도 후련함이 먼저 자리 잡았습니다. 그 후 혜주 씨는 아들 며느리에게서 걸려온 전화는 일절 받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계속해서 무언가 전하려 했겠지만 혜주 씨는 더 이상 그 말들의 마음을 쏟을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연락을 받지 않기로 한 것은 단호한 선택이었습니다. 며칠 후 김 반장에게 연락이 왔고 혜주 씨는 아들 며느리의 연락보다 김 반장의 전화가 더 반가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늘 그렇듯 단정했고 이번에도 별일 없는 듯 담담하게 상황을 전해주었습니다. 이모님, 사장 아주머니 칠순잔치 다음 날 알바 애들 다 그만뒀어요. 단체 톡방에다가 사직한다고 단체로 올리더라고요. 그러니 가게가 제대로 돌아갔겠어요. 이제 망했죠 뭐. 뭐라고요? 아이고, 남은 사람들만 고생했겠네. 김 반장님은 괜찮아요? 우리 걱정해 주시는 건 정말 이모님밖에 없으시다니까. 저도 마침 전에 얘기했던 가게에서 연락 와서 거기로 옮겼어요. 혜주 씨는 다행이라며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오래 같이 일했던 김 반장의 목소리가 유독 반가웠습니다. 아무튼 삐걱삐걱 하니까 이제 손님도 많이 빠졌대요. 이제 보니까 리뷰도 장난 아니더라고요. 맛은 있는데 사장이 직원들 무시해서 먹다 체할 뻔했다고. 그런 말들 많더라고요.
결국 권리금 반값으로 내놨대요. 소식을 전해들은 혜주 씨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속이 시원한 것도 같았지만 어딘가 허전한 감정도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래도 스스로 다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앞섰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조금 지나선 주방 쪽을 기웃거리게 됐습니다. 싱크대 한편에 모아뒀던 3천만 원 통장을 괜히 꺼내보게 되더군요. 원래 애들 도와주려고 모아둔 것이지만 문득 이걸로 내 가게를 차려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게를 차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그래도 최전선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으니 왠지 자신감도 솟는 것 같았죠. 자신이 먼저 놓은 가족의 빈자리는 컸지만 혜주 씨는 처음으로 자신을 가장 앞에 두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김치를 꺼내고 두부를 썰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는 손놀림에 익숙한 리듬이 살아났고 마음은 점점 고요해졌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엄마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 살아도 된다는 것을, 결국 자신을 대접해주는 일은 스스로의 몫이라는 걸 혜주 씨는 이제 분명히 알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희생하고 헌신해도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그 몫을 채워주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가족이라는 이름에 묶여 자신을 잊고 지냈던 나날들 속에서 혜주 씨는 한참을 돌아 이제야 제자리로 돌아온 듯했습니다. 뜨거운 숭늉 한 그릇이 호텔 바닥까지 흘러내릴 때 혜주 씨는 그 모든 모멸과 슬픔을 씻어내고 앞으로는 누구보다 자신에게 먼저 따뜻한 밥 한 끼, 존중 가득한 말 한마디를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리라 다짐했습니다.